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크리스 정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차로 이기고 시장에 당선됐으며 주요 한인타운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영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에 입성했습니다. KBN 경로대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한인 어르신 300여 분을 모시고 뉴욕 KCS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한 10명 중 4명이 이민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 뉴욕과 뉴저지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잇따라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크리스 정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압도적인 차로 이기고 시장에 당선됐으며 주요 한인타운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뉴욕주 하원에 출마한 론 킴 의원은 4선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최초로 한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크리스 정 후보는 2271표를 획득해 826표에 그친 공화당 하워드 도노반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기고 차기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크리스 정 당선자는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타운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항상 소통을 통하고 이렇게 모든 결정권이라든지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런 리얼리스틱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해서 솔루션도 이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많은 이런 방법들을 찾고 타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와 함께 시의원에 출마한 이종철, 표김 후보도 1964표와 2069표를 획득해 1112표를 획득한 공화당 김재현 후보를 꺾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번에 3명의 후보가 전부 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 참 저도 예측 불허하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5선으로 당선됐지만 앞으로 새 리더십, 새 시장 아래 우리 시의원들이 합쳐가지고 정말 좋은 팔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주민께 약속드립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한인 후보들이 격돌한 잉그루드 클립스는 민주당의 지미송 후보가 재선에 도전한 공화당 박명근 후보를 꺾고 당선됐으며 리치필드 데니스 심, 레오니아 벤자민 최, 클로스터 제니 정, 듀몬트 지미 최, 오라델 미리암 유 후보가 각각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뉴욕에서는 주 하원 4선에 도전한 론킴 의원이 87%의 득표율로 당선됐으며 관심이 모아졌던 11선거구에서는 존 리우 후보가 토니 아벨라 후보를 꺾고 주 상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영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영킴 후보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20년 만에 연방 하원 입성이며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최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39 선거구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한 영킴 후보가 득표율 51.3%로 득표율 48.7%에 그친 민주당의 길 시스네로스 후보를 따돌리고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3,879표 차로 승리한 영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멘토였던 에드 로이스 현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의 후임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영김 후보는 1998년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으로 연방의회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에 도전한 앤디 킴은 경쟁자인 공화당 톰 메가더를 상대로 99% 개표 기준 0.9% 차의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6개 투표소와 부재자 투표 개표까지 감안하면 최종 결과는 며칠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펜실베니아 5선거구에 출마한 펄 김과 역시 공화당 후보로 버지니아 8선거구에 출마한 토머스 오는 낙선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에 입성했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은 뺏겼지만 접전 지역에서 선전해 상원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어제 자정을 앞두고 내일은 미국의 새로운 날이 열릴 것이라며 하원에서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어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워싱턴 DC, 마이애미, 디트로이트, 덴버, 필라델피아, 뉴저지 등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선전해 매직 넘버인 23석을 넘어 최대 35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상원은 집권당인 공화당이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공화당은 상원 51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위치를 지켰습니다. AP통신 등은 상원 선거 격전지 중 하나였던 인디애나주에서 공화당의 마이크 브라운 후보가 민주당의 조 도넬리 후보에 승리했고, 노스다코타주는 현역 하이디 하이트캠프 민주당 상원 의원이 공화당 케빈 크레이머 후보에게 패배하며 공화당의 승리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등 경합 지역으로 꼽히던 다른 지역은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둘 다 공화당이 약간 더 앞서고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의 하원 승리가 예상되면서 상원에 주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만족하며 개표 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큰 성공을 거뒀다며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KBN 경로대잔치 늘 푸른 인생이 오늘 한인 어르신 300여 분을 모시고 뉴욕 KCS 커뮤니티 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신명나는 공연과 맛있는 식사까지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나는 가요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고 흥이 난 어르신들도 함께 몸을 흔들며 무대를 즐깁니다. 오늘 뉴욕 베이사이드 KCS 회관에서 열린 KBN 경로대잔치 늘 푸른 인생이 한인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흥이 넘치는 가요 무대와 품바 공연 등이 펼쳐진 늘 푸른 인생은 타양의 털을 잡고 바쁜 삶을 살아온 한인 이민 1세 어르신들의 향수를 달래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친 박진현 씨는 어르신들과 만나고 무대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오늘 하루 시름을 잊고 즐기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자, 이 박진영과 함께 멋있는 가수, 멋있는 MC 박진영과 함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앞으로의 더 재미있는 삶을 또 저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의미가 퇴색돼가는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이민사회 어르신들과 연말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시작된 늘 푸른 인생. 올해 7회차를 맞아 동포 가수들의 신나는 무대와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즐기며 한인 이민사회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오늘 행사는 무대 공연뿐만 아니라 푸짐한 경품이 있어 더욱 즐거웠습니다. 한인사회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해준 다양한 상품들이 추첨을 통해 행사장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행사는 푸짐한 경품이 있어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경로잔치를 위해 한인사회 곳곳에서 후원해준 다양한 상품들이 행사 중간중간 추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각종 건강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 백화점 상품권까지.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 상당수가 행운의 상품을 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뜻밖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예, 공연도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오늘 뭐 저 늘 푸른 인생에 와가지고 참 모든 어르신들과 같이 뭐 즐겁게 잘 보내고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운권 추첨 외에도 참석자 전원에게 KBN 홈쇼핑에서 정성이 담긴 상품을 준비해 행사장을 찾은 모든 어르신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한 10명 중 4명이 이민 심사에서 거부 판정을 받아 이민 비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였던 지난해 성년 자녀와 형제 자매 등 과타 제한을 받은 가족 초청 이민 거부율이 38%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별로 집계되는 가족 초청 이민 거부율은 대체적으로 10% 정도를 보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족 이민 청원서 거부율이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2배에서 4배까지 치솟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1월에서 3월 첫 3개월 동안 20.73%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던 가족 이민 신청 거부율은 4월부터 치솟기 시작해 지난 4월에서 6월 기간은 32.7%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년도 마지막 분기인 7월에서 9월 3개월 동안의 거부율은 38.6%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2017 회계년도 4분기에 40%에 육박하던 가족 이민 신청 거부율은 2018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20% 밑으로 떨어졌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 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와 관련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직접 신속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결정과 관련한 소송을 항소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개입해 심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탄원서에서 지난 5월 증언 청취를 마치고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제구 항소 순회 법원 등 이번 심리를 진행 중인 항소 법원들이 재판을 늑장 처리하고 있어 정책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에도 다카 폐지 반대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다카를 유지하라는 샌프란시스코 지법의 명령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직접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의 경우 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번 탄원도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의원들이 앞으로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인 탐 수오지, 그레이스 맹, 엘리엇 앵겔, 캐롤린 멜로니 등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공식 의제로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미주 민주참여 포럼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남북대화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1차례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해온 반면 현재 북한의 가족 친척을 둔 약 10만 명의 재미 이산가족은 한국 전쟁 종전 이후 6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선임위원인 브래드 셔먼 의원과 제럴드 이 코롤리, 디나 티투스 의원이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북미 회담 의제에 포함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차기 연방 하원 정보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은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중간선거 이후 하원 회기 때 당 차원에서 검토해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홈레스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홈레스 중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욕주가 홈레스 구제를 위한 대규모 주택 신축안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5일 뉴욕주의 재향 군인, 가정폭력 피해자, 정신질환 환자 등의 홈레스를 위한 11개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브롱스, 맨하탄, 서폭, 올바니, 나이아가라, 온타리오, 톰키스 카운티 등의 276유닛의 주택을 신축하게 됩니다. 11개의 프로젝트 중 9개는 이미 신규 유닛 신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중 가장 많은 1,300만 달러가 브롱스에 투입되며 750만 달러는 캄버 하우징 벤처를 통해 87개 유닛을 홈리스 가정에 제공합니다. 나머지 550만 달러는 에이즈에 감염된 30여 명의 홈리스와 정신질환 환자 25명을 수용하는 유닛 신축에 제공됩니다. 또 460만 달러가 지원되는 올바니의 세인트 캐서린스 어린이 센터는 20개 유닛을 지어 집 없는 청소년이나 가장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제공할 예정이고 맨하탄 이스트 할렘에는 160만 달러를 투입해 15개 유닛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포 카운티에는 320만 달러를 투입해 가정폭력으로 집을 잃은 가족을 위한 재활센터 신축에 보탤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고가에 유통되고 있는 야생 식물을 밀 반출하려던 혐의로 한국인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달 말 LA 공항으로 입국한 한국인 3명은 북가주 델 노르테 카운티에서 야생 식물인 두들레아 천여구를 채취한 뒤 물류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들레아는 한국에서 인테리어 수단과 공기 정화 효과뿐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알려져 최근 수요가 급증했으며 한 개당 $50의 고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은 무단으로 채취한 야생 식물을 밀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과 4월에도 두들레아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5명이 최대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화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는 8일 오전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등 남가주 일대에 돌풍을 동반한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국은 8일 밤 시간에 산간 지역에는 최대 풍속 60마일 상당의 강풍이 불고 습도 역시 최저 6%대로 떨어지면서 레드 플래그 경보 발령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주민들에게 날씨 예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인 우월주의 전단지가 전국 곳곳의 대학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뉴저지 윌리엄 패턴슨 대학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전단지가 캠퍼스 내에서 발견돼 대학 당국이 즉시 제거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지난주 듀크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터프트대 등 대학 10여 곳에서 발견됐으며 이들 대학에서 발견된 전단지 사건이 서로 연결돼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HSBC 은행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해킹 조직이 서버에 침투해 고객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계좌번호, 잔액, 거래 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해킹 피해 규모는 전체 고객의 1% 미만으로 알려졌습니다. HSBC는 해킹 피해를 당한 모든 고객들에게 12개월 동안 무료 신용 점수 확인과 수상한 거래 내역 경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2명의 10대 청소년을 우버 택시 지붕에 태우고 가다 한 명이 추락사하는 사고를 낸 우버 택시 운전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버 운전사는 지난달 롱알랜드에서 이들에게 $40를 받고 자신의 우버 차량 지붕에 올라타고 갈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한 명이 차량에서 떨어져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우버 운전사가 성인으로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뉴욕시 초등학교 영재반 시험 접수가 9일로 마감됩니다. 시험 응시 대상은 현재 프리킨더가튼부터 2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이며 뉴욕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마이스쿨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쿨 홈페이지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교육국은 영재반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에게 영재반 지원서를 발부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영상 4도. 금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고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